옛날 조선의 22번째 임금인 정조께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한양은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지요. 종로 저작거리에는 온갖 물산이 넘쳐났고 북촌의 기와집에서는 풍류 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아이들은 골목을 뛰놀며 해가 지는 줄도 몰랐지요. 허나 세상이 이리 태평하면 반드시 그늘도 따라 들이우는 법. 그 화려한 풍요를 틈타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기괴한 물건들이 슬금슬금 암거래로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그 어둠을 눈치채지 못하던 그 시절, 이 이야기는 바로 그곳 한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한양 저작거리에 이설안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설안은 박물점을 꾸려 연지와 분을 파는 매분구였지요. 허나 설안의 진짜 재주는 따로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운 분을 발라주며 여인들의 소가리를 귀 기울여 듣고 그 어떤 사연에도 시원한 답을 내놓는 것이었지요. 눈치가 귀신같이 빠르고 입담이 좋아 위기에도 농담 한마디로 분위기를 뒤집는 대담한 성미를 지녔습니다. 고운 비단 대신 실용적인 무명옷을 즐겨 입었으나 타고난 미모와 세련된 화장법 덕에 한양 여인들의 동경의 대상이었지요. 설안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홀로 장사를 배워 자수성가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이 오로지 제 두 손과 입담으로 저작거리에서 살아남았지요. 그런데 그 무렵 한양에는 설안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조마로라 불리는 거간꾼이 여인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백년해로 연심향이라는 수상한 향을 팔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한편 한성부에는 박태무라는 포도대장이 있었습니다. 무예라면 천하제일이라 칼 한 자루면 산적열을 걷더니 물리칠 사내였으나 여인 앞에만 서면 입이 바위처럼 굳어버리는 순진한 장정이었지요. 더구나 태무에게는 수사를 핑계로 은근히 마음을 두고 있던 양반과 규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규수에게조차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설안의 하루는 늘 박물상자를 매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북촌 양반가의 높은 담장 안으로 들어서면 마님들은 설안을 반기며 안방으로 맞아들였지요. 설안이 고운 분을 곱게 펴 바르는 동안 마님들은 저마다의 속사정을 풀어놓곤 했습니다. 설안아, 요즘 우리 대감이 통 안방 출입을 않으시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마님, 걱정 마시지요. 이 살구빈 연지를 입술에 살짝 물들이시면 대감 나으리 발걸음이 절로 안방을 향할 것입니다. 허나 근래 들어 마님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괴소문이 바람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연심향이라 불리는 향만 방 안에 피우면 서방님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이었지요. 처음엔 설안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그 향을 피웠다는 집안의 남편들이 하나둘 넋이 나가거나 재산을 탕진하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설안은 박물상자를 정리하다가 구석에 놓인 향이 유난히 강한 분 한 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것만 같아 곱게 간수해 둔 물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설안의 박물점 앞에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다름 아닌 포도대장 박태무였지요. 허나 그 위풍당당해야 할 포도대장의 행색이 참으로 볼만했습니다. 갓은 비뚤어지고 도포자락은 찢겨 있었으며 볼때기에는 손바닥 자국이 선명했지요. 무슨 일이시오, 나으리. 포도대장이 누구한테 이리 얻어맞고 오셨습니까? 수사를 위해 여인들에게 말을 붙였을 뿐인데 치안이라며 이 꼴을 당했소. 설안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았지요. 조마로의 행방을 아는 이들이 하나같이 입을 다물어 수사가 꼼짝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친 사내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끝내 설안 앞에 고개를 숙였지요. 부탁이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법을 가르쳐 주시오. 설아는 고개를 숙인 태무의 넓은 어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설아는 단칼에 거절하려 했습니다. 관아일에 엮이면 좋을 것이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요. 허나 며칠 전 단골마님 한 분이 눈물을 쏟으며 찾아왔습니다. 설아나, 우리 대감이 그 향을 피운 뒤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셨다. 재산을 죄다 누군가에게 갖다 바치고 종일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만 계신단다. 마님의 떨리는 두 손을 잡은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태무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지요. 나으리 좋습니다. 대신 내 가르침은 혹독할 것이니 각오하시구려. 그렇게 설안의 꽃단장 특훈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안은 태무의 걸음걸이부터 고쳤지요. 사뿐히 걸으라 했고 눈을 부릅뜨는 버릇을 고치라 했으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나으리, 여인에게 말을 건넬 때는 눈을 이리 치켜뜨면 못 쓰오. 눈꼬리를 살짝 내리고 미소를 지으시구려. 태무는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어보려 입꼬리를 실룩거렸으나 그 모양이 하도 우스꽝스러워 설아는 배를 잡고 웃었지요.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나자 험악하던 인상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저작거리 여인들이 태무를 보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되었을 때 설아는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은 초승달이 가느다란 눈썹처럼 벌린 밤이었습니다. 설안과 태무는 종로 뒷골목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검은 두루마기를 걸친 사내가 나타나 젊은 교수에게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심향이 올시다. 서방님 계신 방에 피우시면 다시는 딴 여인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교수는 허겁지겁 보자기를 품에 안았고 사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며칠 뒤 설안의 박물점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단 도포의 사양 냄새를 풍기는 사내, 바로 조마로였지요. 조마로는 능글맞은 웃음을 띠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한양 여인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는 내분구가 있다더니 바로 낭자였구려. 과찬이시오. 저는 그저 분이나 파는 장사꾼일 뿐입니다. 조마로는 설안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낭자 같은 안목이면 나와 함께 큰일을 도모할 수 있을 터. 연지 몇 푼 파는 것보다 훨씬 큰 부귀가 기다리고 있소. 설안은 애써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조마로가 사라진 뒤에야 설안은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그 산의 도포에서 풍기던 묘한 향기가 코끝에 남아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날이 밝았습니다. 조마로의 정보원인 주막의 주모에게서 단서를 캐내야 했지요. 태무는 선비행색으로 차려입고 주막에 들어섰고 설아는 안에 행세를 하며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모, 여기 탁주 한 사발에 파전 하나 부탁하오. 주모에게 넌지시 말을 거는 태무의 목소리는 제법 부드러웠습니다. 주막이 한가한 시간에 찾아온 이들은 자연스럽게 주모와 술자리를 하게 되었지요. 이들이 이것저것 물어보자 주모는 능청스레 대답했으나 한순간 태무의 민감한 질문이 주모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연심향, 내가 어찌 안다고 그런 걸 물으십니까? 주모의 눈이 날카롭게 빛나는 순간 설안이 재빨리 태무의 팔을 끌어안으며 끼어들었지요. 서방님, 또 급한 성미 나오십니다. 서방님이 원래 목소리가 크셔서 그렇지 마음은 여린 분입니다. 설안의 수습으로 주모의 경계심이 슬슬 풀렸고 술잔이 오가는 사이에 주모는 제 입으로 조마로의 향이 들어오는 경로를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주막을 나선 태무는 나직이 중얼거렸지요. 강압적인 신문으로는 절대 얻지 못했을 정보였소. 그렇게 얻어낸 단서를 따라 설안과 태무는 연심향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설안은 주모에게서 건네받은 연심향을 꺼내 코에 대어보았지요. 달콤한 향 속에 묘하게 코를 찌르는 쓴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설아는 약재에 밝은 한 약방 노인을 찾아갔지요. 노인은 약봉지를 살피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향이 아니요. 오래 맡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끝내 폐인이 되는 독초가 섞여 있소.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지요. 태무 역시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유통경로를 추적하니 조마로 뒤에 고위관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는 것이었지요. 이 사건은 거간꾼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설안의 박물점에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발견되었지요. 물건들은 없어지지 않았으나 박물 상자 위에 누군가 일부러 남긴 듯한 칼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설안에게 남긴 경고였지요. 칼자국 사건 이후 태무는 설안의 박물점 근처에 부하를 배치하고 틈만 나면 직접 안위를 살폈습니다. 설안은 괜한 호들갑이라며 핀잔 주었지만 그 우직한 사내의 발걸음이 싫지만은 않았지요. 어느 날 저녁 설안은 태무의 변장을 점검하며 얼굴에 직접 분을 발라주고 있었습니다. 붓 끝이 태무의 광대뼈를 스칠 때마다 태무의 숨결이 흔들렸지요. 설안의 손끝과 태무의 피부 사이 그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서 공기가 아지랑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나으리, 숨 좀 쉬시오. 얼굴이 왜 이리 벌겋소? 바람이 뜨거워서 그런 것이오. 바람 한 점 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촘촘하게 박힌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사를 함께하며 설안은 태무의 따뜻한 진심을, 태무는 설안의 여린 마음을 알게 되었지요. 허나 설안은 스스로에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작거림의 분구와 포도대장 사이의 신분벽은 그 밤하늘보다도 높고 넓었지요. 나으리, 이 사건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남이요. 그거 잊지 마시구려. 설안은 담담히 말했으나 고개를 돌리는 설안의 눈가에 별빛이 유난히 젖어들었습니다. 태무는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끝내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밤은 깊어만 갔지요. 수사가 깊어질수록 조마로의 그물도 촘촘해졌습니다. 태무가 접선하던 규수 하나가 호련히 종적을 감추었지요. 조마로가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태무는 이를 악물었으나 소굴이 어디인지 알 길이 없었지요. 그때 설안이 나섰습니다. 나으리, 내가 직접 들어가겠소. 무슨 소리요?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게요. 조마로가 나를 제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던 것 잊으셨소?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면 소굴까지 안내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안은 박물상자에서 향이 강한 특수한 분을 꺼내 옷자락과 신발 바닥에 촘촘히 묻혔지요. 나으리, 이 향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내가 가는 길마다 향이 남을 것이요. 태무는 설안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 설안의 가느다란 손가락을 감쌌지요. 반드시 찾아가겠소. 절대로 무리하지 마시오. 설안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뒤 조마로는 설안을 반기며 한양외곽의 으슥한 기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설안은 태연한 얼굴로 마주 앉았으나 속으로는 납치된 규수의 행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마로가 느긋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낭자, 재미있는 것을 보여주겠소. 낭자가 누구와 함께 다니는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오. 순간 설안의 심장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설안은 얼어붙은 심장을 억지로 다독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저는 그저 나으리의 제안이 솔깃하여 찾아온 것뿐입니다. 조마로는 코웃음을 치더니 품에서 낡은 장부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지요. 낭자가 어울리는 그 포도대장, 박태무 말이요. 그자와 나는 남다른 인연이 있다오. 장부에는 놀라운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조마로는 본래 태무 밑에서 일하던 밀정이었지요. 허나 돈에 눈이 멀어 정보를 범죄자들에게 팔아넘겼고 그 배신으로
태무의 동료 셋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박태무의 눈빛이란 참으로 볼만했소. 자기가 믿은 자에게 뒤통수를 맞은 놈의 얼굴이란 그리도 처절한 것이더이다. 조마로는 그 기억을 즐기듯 느긋하게 말했지요. 설하는 장부를 넘기는 손끝의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무가 왜 이토록 이 사건에 집착했는지, 그 깊은 상처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비로소 가늠할 수 있었지요. 설하는 속으로 이를 갈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었지요. 설하는 조마로 앞에서 능글맞은 미소를 유지한 채 장부의 거래처와 날짜를 눈에 새기듯 읽어내렸습니다. 설하는 조마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며칠을 더 소굴에 머물며 충성하는 척했지요. 틈을 보아 납치된 규수가 뒷채에 갇혀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조마로의 부하들이 교대하는 시각을 눈여겨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밤, 경비가 가장 허술해지는 삼경의 소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설안의 향 자국을 따라 달려온 태무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안이 조마로의 과거를 전하자 태무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지요. 내 부하 셋이 그놈 때문에 죽었소. 그 뒤로 나는 사람을 믿는 법을 잊었소. 다시 믿었다가 다시 배신당할까 두려워 스스로 벽을 쌓았지요. 태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설아는 그제야 알았지요. 태무가 왜 그토록 무뚝뚝하고 거칠었는지, 왜 사람 앞에서 말문이 막혔는지, 그것은 무디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습니다. 설아는 말없이 태무의 곁에 섰지요. 위로의 말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옷자락을 흔들었으나 나란히 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낭자, 나를 믿어도 되겠소. 나으리, 나는 진작에 믿기로 했소. 나으리의 진심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태무는 눈을 질끈 감았지요. 오래도록 얼어붙어 있던 가슴 한 귀퉁이에서 무언가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태무는 달라진 눈빛으로 설안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박물점 뒷방에 마주 앉아 머리를 맞대었지요. 설안이 장부에서 읽어낸 기록을 펼쳐놓자 조마로의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고위 관료들을 모아 황실 연시명을 선보이는 대형 연회를 준비하고 있었지요. 이 연회에서 관료들에게 향을 피우면 조마로는 한양의 권력을 소나귀에 쥐게 되는 것이요. 설안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지요. 그렇다면 그 연회장이 바로 조마로의 무덤이 될 것이요. 설안이 조마로 편에 붙은 척 연회에 잠입하여 연심향의 정체를 드러내고 태무는 밖에서 포졸들로 퇴로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설안은 한약방 노인에게서 받은 은침을 준비했지요. 독이 묻은 물건에 꽂으면 침끝이 변하는 것을 이용할 작정이었습니다. 설안은 또한 연심향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은밀히 연락을 취해 두었지요. 연회장에서 증언해줄 이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으리, 이번에는 칼 대신 이것을 들고 오시구려. 설안은 태무에게 눈을 맵게 만드는 특수한 분이 든 주머니를 건넸지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설안도 같은 주머니를 하나 더 제품에 챙겨 넣었습니다. 태무는 주머니를 품에 넣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낭자, 이 판이 끝나면 할 말이 있소. 설안은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돌렸습니다. 귀끝이 붉어지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지요. 연회 당일 설안은 고운 비단 저고리에 옥잠을 꽂고 조마로의 소굴로 향했습니다. 연회장에는 관료와 부호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지요. 허나 첫 번째 시련이 바로 닥쳤습니다. 조마로가 설안에게 귀빈들의 술시중을 들라하여 연심향에 가까이 다가갈 기회가 막힐 판이었지요. 설안은 재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귀빈에게 술을 따르며 넌지시 말을 건넸지요. 나으리, 소녀가 직접 연심향을 확인하고 효험을 증언하면 더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귀빈들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마로도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허나 두 번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조마로의 신복이 설안의 품을 수상히 여기고 뒤지려 한 것이었습니다. 설안은 품에서 연지단지를 먼저 꺼내 보이며 위기를 넘겼지요. 마침내 조마로가 단상에 올라 비단 보자기에 쌓인 황실의 연심향을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 향은 궁중비방으로 만든 것이요. 계속 향을 피워두면 마음의 두니가 평생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설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으로 올랐지요. 소매에서 은침을 꺼내 향이 담긴 병에 꽂자 침 끝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향 속에는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독초가 섞여 있습니다. 오래 맡으면 넋을 잃고 폐인이 되는 것이요. 연 회장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미리 연락을 받고 자리한 피해 교수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이 자의 향을 피운 뒤로 우리 서방님이 넋을 잃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둑이 무너지듯 증언이 쏟아졌지요. 궁지에 몰린 조마로는 옆에 시녀 목덜미를 움켜잡았습니다. 꼼짝 마라.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이 여인의 목숨을 보장 못하겠다. 조마로는 시녀를 방패 삼아 뒷문으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뒷문이 벌컥 열리며 태무가 나타났지요. 조마로, 끝났다. 밖에는 포졸들이 에워싸고 있다. 조마로의 눈이 빠르게 굴러가더니 갑자기 시녀를 밀쳐내고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항복하겠소.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안도의 한숨이 흘렀지요. 태무가 포졸에게 눈짓하여 포박하려는 순간 설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조마로의 눈에 항복한 자의 두려움이 아니라 틈을 노리는 교활함이 서려 있었지요. 나으리, 속지 마시오. 설안의 외침과 동시에 조마로가 벌떡 일어나 촛대를 집어들었습니다. 기름 단지를 걷어차자 바닥에 기름이 쏟아졌고 촛불이 닿는 순간 연회장 한쪽이 불길에 휩싸였지요. 아무도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이다. 태무는 포졸들에게 대피를 명하고 조마로는 연기를 틈타 내빼려 했습니다. 설안이 품에서 제 분가루 주머니를 꺼내 조마로를 향해 힘껏 뿌렸지요. 분가루가 얼굴을 뒤덮자 조마로가 비명을 질렀고 태무가 달려들었습니다. 허나 조마로는 눈을 비비며 미친 듯이 팔을 휘저어 태무의 소나귀를 벗어났지요. 연기 속에서 조마로가 비틀거리며 소매 안에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마로는 짐승 같은 눈으로 태무를 향해 비수를 내리꽂았지요. 태무는 몸을 틀어 피했으나 비수 끝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태무는 이를 악물고 맞섰지요. 조마로, 힘으로는 내가 나를 이길 수 없다. 진작에 알고 있지 않느냐. 조마로는 비수를 휘둘러 태무의 목을 노렸습니다. 태무가 손목을 잡으려 했으나 분가루에 젖은 바닥이 미끄러워 중심을 잃었습니다. 조마로가 비수를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묵직한 물체가 조마로의 머리를 정통으로 강타했지요. 설안이 내던진 박물상자였습니다. 조마로가 휘청거린 그 찰나 태무가 손목을 꺾어 비수를 떨어뜨리고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끝났다, 조마로. 포졸들이 몰려들어 조마로를 포박했습니다. 설안은 산산조각 난 박물상자를 내려다보며 허탈하게 웃었지요. 인질들이 하나둘 풀려나오고 사람들의 안도의 한숨이 연회장을 채웠습니다. 태무는 설안에게 다가왔지요. 나으리, 괜찮으십니까? 이까짓 것, 낭자가 던진 박물상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태무가 씩 웃었지요. 설안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이 연기 자욱한 연회장 위로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조마로가 포박되던 날, 태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 피어오르는 감정이 태무를 붙잡았습니다. 위기마다 설안은 태무의 곁을 지켰습니다. 변장을 가르쳐준 것도, 마음을 여는 법을 깨우쳐준 것도,
박물상자를 내던져 목숨을 구해준 것도 모두 설안이었지요. 연심향 사건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배후의 관료들도 줄줄이 잡혀 들어갔지요. 태무는 사건을 정리하며 깨달았습니다. 설안이 가르쳐준 진정한 소통.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다가서는 것이야말로 이 사건을 풀어낸 열쇠였지요. 태무는 배신의 아픔과 동료를 잃은 죄책감을 꺼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설안이라는 여인 곁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태무는 새벽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끝이 났구나. 조마로의 처벌 소식은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포졸들이 조마로와 배후 관료들을 끌고 가는 모습을 백성들이 길가에서 지켜보았지요. 피해자들도 몸에서 나쁜 기운이 빠지며 제정신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설안의 박물점은 이전보다 큰 명성을 얻었지요. 여인들은 분을 사러 오면서 마음의 시름까지 풀어놓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여인들의 얼굴에 두려움 대신 편안한 웃음이 번지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설안의 박물점을 사랑을 이뤄주는 곳이라 불렀습니다. 태무는 공을 인정받아 종산품으로 승차했지요. 허나 해가 저물면 관복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채 저작거리를 서성였습니다. 포도대장이 아닌 그저 한 사내로서 설안을 만나고 싶었지요. 어느 저녁 태무는 마침내 박물점 문 앞에 섰습니다. 설안은 새로 장만한 박물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나으리, 오늘은 또 무슨 일이시오? 낭자, 그날 한 말 기억하오? 이 판이 끝나면 할 말이 있다 했소. 태무는 더듬거리며 설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여인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그 버릇은 여전했지요. 낭자, 내 평생 이 손을 놓지 않겠소. 설안은 잡힌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이었으나 그 떨림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진시한 것이었습니다. 설안의 눈가에 맺힌 것이 이슬인지 눈물인지는 저무는 노을빛 아래서는 분간할 수 없었지요. 설안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나는 저작거리 매분구요. 나으리는 포도대장이시오. 이 손을 잡으면 누가 될 것이오. 태무는 고개를 저었지요. 낭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칼만 휘두르는 무식한 사내였을 것이오. 사람의 마음을 여는 법도 진심으로 곁에 서는 법도 모두 낭자에게서 배웠소. 신분이 대수겠습니까? 설안은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태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 우직한 눈 속에 거짓이라고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설안은 품에서 작은 연지단지를 꺼냈지요. 손가락 끝에 붉은 연지를 묻혀 태무의 뺨에 동그랗게 찍었습니다. 나으리, 이제는 말 안 해도 그 진심이 다 보입니다. 태무의 얼굴이 연지보다 더 붉게 물들었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노을이 번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설안은 새 박물상자를 메고 다시 길을 나섰지요. 이제 설안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거듭났지요. 설안의 발걸음이 저작거리를 지날 때 저 뒤편에서 누군가 몰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평복 차림의 태무였지요. 칼 대신 진심을 품은 사내의 묵직한 다짐이 그 뒷모습에 서려 있었습니다. 옛말의 진심은 분으로 가려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화려한 단장을 하여도 아무리 신비로운 향을 피워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오직 진심 어린 배려와 경청뿐이라는 뜻입니다. 설안과 태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지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